자, 오늘부터 한 10주 정도 강의를 하고 마지막 시험 치러 가겠습니다. 10주 정도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하면 딱 10주 되고 나서 11주 차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1일 날 시험 치죠. 8월 1일 날 요때서부터 이제 토요일입니다. 그죠? 토요일 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계속 이제 토요일 날 시험 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술사만 우리가 사실 일요일 날 시험 치고 감정평가사는 건 다 옛날부터 다 토요일 날 시험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토요일 날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요일 날 안 치고 아마 토요일 날 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주 남았으면 10주. 그래서 10주 동안에 지금 현재 정규반하고 그다음에 실전반하고 아마 여러분 용어 설명은 계속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 수업하고 실전반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 시험 잘 치신 분들은 지금쯤은 내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좀 이따가 하지 라고 하다가 발표할 때쯤 되면 이제 공부 못하는 거죠. 왜?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험이 좀 이번에는 시험 자체가 좀 쉬웠다 보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가지고 내가 잘 적으면은 남들도 잘 적는 거야. 그죠? 내가 못 적으면 남들도 못 적지만은 이번 시험은 내가 잘 적은 만큼 남들도 잘 적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좀 그래서 발표 날 때까지 계속 공부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면접 보러 이번에는 합격자가 좀 앞번에 한 30명밖에 안 돼 적었지만은 그죠? 면접 보러 6명 가가지고 그래서 4명은 합격하고 2명이 또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2명. 그래서 2명은 다음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면접 보러 가셔야 돼요. 2명은 우리 저 강화군청하고 LH에 그래서 역시 LH 그 친구가 내가 사실 외국에 갔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메일로 줬는데 내가 뭐 체크를 못하니까 수검자 카드 작성을 잘해야 돼. 그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수검자 카드 작성을 아예 처음부터 못하다 보니까 잘못 해놔놓으니까 이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 충분하게 자기 경력을 다 적을 수 있고 마음대로 안에 좀 내용을 좀 적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적어놓으니까 자기가 경력은 많지만 그 경력을 갖다가 그 한 장 안에 수검자 카드 안에 내가 몇 년 정도 경력이 있다라는 걸 좀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자마자 보면 그 사람 경력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죠. 그게. 자,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일단 무슨 구라빨이 돼야 돼. 여기에 구라빨이 좀 돼야 돼. 강력히 좀 밀고 나가는 거죠. 좀 크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화군청에 상주에 좀 여기 좀 너무 진실되니까 사람이 그죠? 너무 진실돼가지고 물으면은 거짓말도 못할 것 같고 그죠? 거짓말 못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거짓말 할 땐 거짓말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따로 좀 오라 그래갖고 그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좀 시켜야 될까봐 이제 발표 나면은 오라고 할 게 아니라 발표 나기 전에 오라고 해서 제가 일요일날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라도 하나는 개별을 진짜는 며칠을 갖다가 하더라도 좀 개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상준이는 진짜로. 그래서 따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됐겠죠. 그죠? 편안하게 돼가지고 다들 연락 왔었으니까 취직할 사람들은 또 다시 취직하고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0주 후에 하고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 시험에 면접도 저번처럼 우리 신박사나요처럼 한 번을 다 내셔야 돼. 한 번에 안 되면은 8월달 시험 치는 사람들이 제일 극한 게 8월달 시험 치가지고 합격자 발표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나면은 다음 면접 기간이 내년 5월달입니다. 내년 5월달.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죠? 지금은 떨어지면은 5월달에 떨어졌으니까 3개월 있다만 보면 돼. 면접을. 그죠? 3개월 있다가 또 면접 보러 가면 되는데 이때는 한 7개월 정도 있어야 되니까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때는.
공부를 뭐 할지도 모르면서, 그죠?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 요게. 그래서 마지막 시험 치시는 분들은 정말로 면접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내려 그러면은 수험자 카드 작성 잘하고 교육만 잘 받으면 됩니다. 교육. 자, 그렇다고 교육 받는다고 제가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제가 어서 시키는 대로 교육 잘 받으면 됩니다. 남들 다른 학원처럼 돈 받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분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다른 학원에서 하고 제가 어떻게 감리 교육원에 교육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꼭 좀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5번 떨어지신 분이 있죠. 절실하죠, 그죠? 그분이 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계속 이런 게 할 수 없어갖고 개인적으로 그냥 한 서너 시간을 했을까 혼자서 하고 가니까 가서 됐어요. 되니까 고맙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왔는데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어느 학원 다니는데요 하니까 저 뭐 송파에 있는 학원을 다닌대요. 거기는 안 합니까? 면접 안 합니까? 1차고 나면 끝난대. 각자 알아서 면접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된대. 그래서 5번 떨어졌대. 5번 각자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감리 이제 제가 그 교육 때문에 시키고 있어 와가지고 혹시 제가 좀 어떻게 좀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왜요? 뭔데요? 했더만 사실 제가 5번 떨어졌대. 그래요? 그럼 오세요. 제가 해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연락 주시니까 자기가 삐죽삐죽 연락을 안 하더만은 그래서 내가 연락해서 오라 그랬어요. 자기가 면접 문자로 이제 내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문자로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걸어갖고 오라 했다니까. 오라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줬다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합격되니까 고맙다고는 연락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이제 끝내야 되니까. 자, 오늘은 가설공사부터 하겠습니다. 가설공사. 자, 가설공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제일 앞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엑기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엑기서. 제일 앞장에 엑기서가 있고요. 이 엑기서를 갖다가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은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엑기서를 찢어가지고 요만큼 되니까 찢어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붙여놔 놓고 있어도 되고, 요 엑기스를 갖다가 어디서부터 이제 강의를 하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펴시냐라고 하면은 4페이지를 펴면 됩니다. 근데 이 4페이지를 펴면은 요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엑기스를 두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공사 그러면은 가설공사의 구성 항목을 아셔야 돼요. 구성 항목을 알고 이 가설공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개발. 항상 개발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설공사 그러면은 옛날에는 성능 품질만 하면 됐지만은 지금은 안전 인정을 갖다가 받으셔야 돼요. 가설공사. 그래서 12개 항목에 33품목에 대해서는 가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설 인정을 받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것만 알면은 가설공사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구성 항목 그러면은 크게는 가설공사는 공통 가설공사와 직접 가설공사가 있다라는 걸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직접 가설공사가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가설공사는 우리가 106회 때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도 하고 분명히 놓을 거라고 해서 가설공사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가설공사를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뭘 할 것이냐,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꼭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106회 때 그 문제는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그러면은 107회 때는 안 나올 것이냐? 107회 때는 이제 가설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어떤 사고가 안 일어나면은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그 대신에 이 가설공사가 어떤 사고 사건들이 5월 달에서부터 8월 달에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여기는 가설공사가 한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8월 달 시험 칠 때까지 크게 사고 사건이 없어갖고 좀 조용했다. 그러면은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찍어주겠죠, 그죠? 찍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가설공사는 항상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때 자주
출연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우리 이 학번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우리 건설 사고가 아니더라도 하도 사고하고 다 많이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놓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항목 그러면은 이 공통가설공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본 건물 있죠. 그죠? 본 건물 이외에 사용되면은 다 공통가설공사고요. 이 본 건물에 사용되는 거, 이 본 건물에 사용되는 가설공사를 직접 가설공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 이외에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은 거기는 단면을 그려놨으니까 이번에는 평면도를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 건물을 지을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본 건물을 지을 자리가 여기 본 건물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본 건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외부에 울타리 쳤습니다. 이 울타리. 이 울타리도 바로 공통가설공사다. 본 건물에 사용되는 건 아니죠. 본 건물 위에 사용되다 보니까 공통가설공사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문에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가설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도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가설공사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식당도 만들 거고 이렇게 창고도 만드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공통가설공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 건물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은 사무실에 의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은 물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물도 들어오고 또한 전기도 들어와야 될 겁니다. 여기도 뭐 전기도 필요할 건데 그죠? 이런 전력이라든지 동력이라든지 용수 이런 동력과 용수가 다 공통가설공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여기에다가 야적장을 만들었다. 야적장이요. 철근 야적장이다. 무슨 야적장을 만들었다. 이것도 다 공통가설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 위에는 다 공통가설공사다. 자, 그래서 다음 중 가설공사에서 공통가설공사에 대하여 기술하시 그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공통가설공사가 이런 게 공통가설공사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제 시험에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가, 공동가설공사 이해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차량이 싣고 나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체륜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 이런 부분 좀 놓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번뜩 예상이 되면은, 여러분들 시험도 치고 이제 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봐야죠. 우리가 정규반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규반 수업은 큰 틀에서 전체 윤곽을 갖다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합니까? 실전반에서 해야죠. 실전반에서 하는 거지. 지금 요거 안에서 세둔시설을 하나를 하고 뭐 정화조가 어떻게 되니 그런 걸 따진다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죠?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갖다가 잡고 넘어가는 게 바로 정규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본 건물을 지을 겁니다. 이 본 건물을 갖다가 이만큼을 이제 확대를 해서 왔습니다. 이 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지면 이제 우리가 위치가 맞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위치를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야리가다라고,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가 규준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규준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규준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측량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체는 본 건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바로 규준틀이 바로 여러분들은 직접 가설공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준틀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런 지면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말뚝을 박죠. 대부분 다 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말뚝을 박고 지면에도 말뚝이 있고 그럼 여기는 혹시나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가세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요 지점이 우리의 못을 딱 박아 놔놨습니다. 요 못을 박고 여기다가 측량기를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요거 갖다가 체크를 갖다가 하게 되겠죠. 요거 갖다가 우리가 규준틀이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각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박느냐라고 하니까 전체가 얼마입니까? 1m 50인데 반씩 박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75cm 박고 위로 한 75cm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규준틀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한마디로 하면은 건물의 뭐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요 말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정의상에서, 그죠? 건물의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규준틀이다. 라고 하면서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다시 놓을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번에 있는 규준틀은 별표를 하나 해놔 놓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놓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규준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규준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시험 낼 때도 규준틀이라고 해서만 시험 나왔습니다. 규준틀이 시험 나왔는데 사실은 이 규준틀의 종류가 무슨 규준틀이 있습니까? 수평 규준틀이 있고 수평 규준틀이 있고 수직 규준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수직 규준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야리가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건물의 위치를 잡는 거는 무슨 규준틀입니까? 수평 규준틀이죠. 수평. 그죠? 수평으로 잡는 거고 수직은 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건물도 아직 식도 않는데 위로는 못 올라가죠. 그죠? 이때 수직 규준틀은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조적 쌓을 때 높이 재기 위해서 조적공들이 실 내려가고 쫙 보는 거 있죠. 그죠? 높이를 정확하게 쌓는지 바로 조적공사에서 놓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직 규준틀이다. 그런데 문제 자체가 규준틀만 놓으더라도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수평 규준틀을 갖다가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나 실제 시험에 만약에 규준틀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으라고요?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죠? 그래서 수평 규준틀은 우리가 바로 건물의 위치를 잡는 데서는 여기다가 쓰는 거고 수직 규준틀은 조적을 쌓을 때 조적의 높이를 갖다가 쫙 정확하게 쌓는 걸 갖다가 체크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적어주는데 요는 답은 어디를 많이 적어라. 중점은 여기 있는 수평 규준틀을 갖다가 많이 좀 할애를 하시고 요놈은 좀 적게 좀 할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수평 규준틀만 적어갖고는 잘 적어갖고 6점 받으면은 이렇게 수직 규준틀이 들어가면은 1점이라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규준틀 요건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시험에 나왔던 게 5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그래서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벤치마크요. 자, 이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는요. 이 벤치마크가 가설공사에서 기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총론에 가면은 이 벤치마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벤치마크 이야기 많이 들었죠? 벤치마킹을 하자. 예. 다른 회사 거 좋은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벤치마킹. 그게 바로 갱년 핵심이죠. 갱년 핵심에서의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벤치마크라고 주면은 반드시 이렇게 주어집니다. 기준점에서 벤치마크냐 아니면은 건설 갱년 핵심의 벤치마크냐 이렇게 해서 주어질 건데 이 앞번에는 시험은 그냥 뭐라고만 주어졌습니까? 벤치마크라고만 주어졌어요. 벤치마크. 사실은 뭘 적을 것이냐? 갱년 핵심의 벤치마크를 적을 것이냐? 기준점의 벤치마크를 적을 거냐? 상당히 난해하죠. 그죠? 여러분 적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갱년 핵심의 벤치마킹을 공부하신 분들은 나 갱년 핵심을 적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갖다가 공부하신 분들은 기준점에서 적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난해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당시는 답안지를 두 가지를 다 답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두 가지를 다 인정, 사실 출제자가 좀 미스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그거 하나 하면은 이렇게 한글로도 다 적어줍니다. 기준점 아니면은 건설경영혁신의 벤치마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경영혁신의 벤치마커가 아니라 가설공사에서 기준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이렇게 지어갖고 올라갔습니다. 건물을 지어갖고 올라가고 여기 지하층이 있고 1층, 2층이 쭉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1층 바닥, 요 1층 바닥을 갖다가 제대로 레벨을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요 지하보다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지하보다도 내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높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요 자체는 규준점의 위치지만은 요 놈은 기준점 뭡니까? 건물의 높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벤치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콘크리트를 치가지고 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콘크리트 치서 어떤 높이를 잡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건물에 있잖아요. 인근 건물에다가 마킹을 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해도 되죠. 왜? 또 없어지면 또 도로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도로에 가면은 하나하나 다 박아놓은 거 있죠. 우리가 기준점이 다 있거든요. 왜? 우리가 기준점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수면을 기준해서 이제 제로 지점이 있습니다. 제로 지점에 여러분들의 이제 높이가 GL 플러스 얼마라고 하는 게 도면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에 제로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하대학 쪽 교정 안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수면에, 우리 해수면하고 딱 제로가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높아지지 않았겠다 싶어요. 이 해수면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죠? 근데 그놈은 아직 그대로 똑같이 있으니까 조금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그 높아봐야 얼마 차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준점 그러면은, 건물의 높이를 갖다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기본적인 정의, 개념들만 알고 넘어가지만은 실전반에 갔을 때는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답안지 써야 돼. 답안지를 쓰는 거는 이 개념만 알면은 다 답안지 쓸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때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실전반에서 이 개념만 알면은 답안지를 어떻게 적겠다라는 게 금방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틀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답안지 한 장에다가 우선은 문제수가 하겠지만 1번의 정의는 지금 현재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뭐를 잡는 거라고요?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번은 항상 그에 대한 개념도를 갖다가 여러분 적으면은 뭡니까? 이 그림 같은 거 적으면 되잖아요. 이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준틀에 그 다음에는 뭘 적는다고요? 목적이 뭐냐? 그죠? 목적을 갖다 적으면 되겠죠. 목적에다가 실제 현장에서 시공할 때, 기준틀을 설치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 라고 하는 이런 3번, 4번은 어떻게 적으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책 여러분들 용어 설명책에 있는 거 그대로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도 없고, 항상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런 개념들만 아시면은 항상 답을 적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해드릴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틀, 그 다음에 기준점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갖다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외부에 뭐를 맵니까? 비계를 갖다가 매죠. 지금은 무비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무비계 공법이 있지만, 그러나 저층 건물은 어차피 비계를 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계 공사가 다 직접가설공사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비계 공사는 다 직접가설공사에 속하는 겁니다. 비계 공사. 자, 그래서 비계 공사 그러면은 이 비계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바로 물체를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바로 낙하물 방지막이 있습니다. 왜? 이 비계공사, 그래서 이 비계공사 설치 시 유의사항은 바로 밑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비계를 설치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체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낙하물 방지망이죠. 이 낙하물 방지망.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이 있습니다. 이 낙하물 방지망은 여러분들이 이쪽 적고 가야 되겠죠. 이 기준점은 여러분들 2번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2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제일 최근에 나온 제가 지금 현재 한 4, 5회 전에 나왔습니다. 4, 5회 전에 나왔다니까 나올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나 기준틀은 언제요? 나온 지가 한참 돼. 10몇 년 됐어. 10몇 년 됐으니까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나는 기준점만 갖다, 기준틀하고 기준점이 내 나름대로 놓을 거라고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놓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놓은 게 지금 한 5회 전에 나왔으니까, 5회 전에 나왔다고 하는 거는 2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결국 2년 전에 나왔다고 하는 거는 놓을 확률이 여러분들은 한 20, 30%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 낙하물 방지망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것도 2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노은제는, 마지막 노은제는 좀 오래는 됐습니다.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이 낙하물 방지망은 기준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낙하물 방지망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비계를 이렇게 맸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은 이렇게 맬 겁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바닥에서부터 얼마에서 제일 첫 단을 설치합니까? 8m 이내에 제일 첫 단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 단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몇 층마다요? 10m마다, 그 다음 단부터는 10m마다 설치하죠. 10m 이내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아파트라든지 가면 거의 대부분 3층마다 하나씩 설치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설치한 게 한 2층 이내에서 설치하거든요. 2층이면 우리가 아파트가 한 층이 몇 층, 층고가 얼마입니까? 3m니까 6m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 2.8m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3m 정도 잡으면은 뭐 6m니까 8m 이내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3층마다 설치하니까 내나 10m 이내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3층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각도는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20에서 30도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20에서 30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내민 길이 외척, 비계 외척 위에서부터 얼마만큼 요만큼 내밀어야 되냐 그러면은 2m 이상을 갖다가 내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내밀고, 자, 요 속에다가 망을 갖다가 치잖아요. 이 망은 만일에 망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 망이 겹쳤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15cm 이상을 겹쳐라라고 그랬죠. 자, 요 수치만 알고 있으면은 낙하물 방지망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거기에 지금 이제 디테일 상에서 왼쪽의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왼쪽의 그림들. 왼쪽의 그림들은 비계를 갖다가 지상에서 매갖고 올라간 게 아니라 어디서 맨 겁니까? 어떤 발코니에서 이렇게 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가 있으면 지상에서 매는 게 아니라 이 발코니에서 뭐 했습니까? 체계를 해서 이렇게 비계를 매갖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죠? 이런 것들. 왜? 땅 밑에다가 여러분들은 지하, 1층이나 2층에서 무슨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토목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계를 이렇게 띄워서 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매갖고 올라갑니다. 외부에서. 자, 이렇게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다 비계를 갖다가 안 매는 추세죠. 비계를. 저층 건물 위에는 비계를 잘 안 매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은 두 번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보면은 이 비계 공사 중에서 이제 쌍줄 비계라고 하는 거 있죠. 외줄 비계도 있고 쌍줄 비계도 있지만은 바로 이 쌍줄 비계를 설치할 때, 쌍줄 비계를 설치할 때 유의사항이 뭘까? 이 유의사항에 대해서 서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출제가 예상이 되죠. 이 쌍줄비계 설치 시 유의사항, 이것도 두 번 시험에 나왔지만은, 자, 요거는 별표를 하셔가지고, 가설공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쌍줄비계 설치 시 유의사항, 이것도 별표를 갖다가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줄비계 설치 시 유의사항 그러면은 쌍줄비계를 설치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면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쌍줄비계를 이렇게 맬 겁니다. 쌍줄비계를 쭉 매갖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앞에도 있고 뒤쪽도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가겠습니다. 자, 뒤에도 이제 따라서 간다라고 보고요. 자, 쌍줄비계 그러면은 여러분 비계 기둥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 비계 기둥을 설치하면서 가장 그거는 뭡니까? 이 비계 기둥이 땅에다가 그냥 놔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치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마가 되지 못하도록 하부에는 뭘 설치하자? 하부에는 바디판을 갖다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바디판. 그래서 바디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뭘 치면 됩니까?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올리면은 아주 튼튼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마가 되지 않도록 하부 바디판을 갖다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바디판은 그럼 두께를 얼마짜리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원래는 여러분 얼마짜리를 해라고요? 45mm 여러분들은 판재를 갖다가 깔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45mm 판재를 깔라 그러면은 사갖고 와야 되죠. 그러면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합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12mm 합판을 대체를 해서 합니다. 12mm 합판을 대체를 해서 여러분들 설치한다고 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치마가 되지 않으면 되지만 원래 기준은 한 45mm 판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재나 또는 뭐 하자고요? 콘크리트 치라고. 버린 콘크리트. 판재라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를 치라. 그 말입니다.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했습니다. 자, 비계 기둥의 간격은 얼마나 할 것이냐. 비계 기둥 간격. 간격은 얼마를 해라고요? 1.5에서 1.8m 사이에 해라. 그래요. 예전에는 기준이 1.5m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1.5에서 1.8m다라고 보시면, 지금 최근 다 교정이 돼 있죠? 그래, 어때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1.5에서 1.8m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계를 갖다가 이제 맬 때 가장 제일 첫 단은 얼마를 맬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부터는 얼마를 할 것이냐. 제일 첫 단은 얼마요?
2m입니다. 2m 이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1.5m를 합니다. 1.5m를. 근데 요 놈은 좀 밑에는 낮고 그 다음부터 좀 높구만. 요는 왜 밑에를 갖다 높게 하고 위를 갖다가 작게 했을까? 사람의 통행이 돼야 사람의 통행. 사람 통행 때문에 제일 첫 단은 좀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 단부터는 여러분들은 1.5m를 합니다. 자, 그 대신에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은 답안지상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제일 밑에를 갖다가 하나를 쭉 돌리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제일 밑에 밑둥잡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밑둥잡이의 비계를 갖다가 이것도 이제 비계를 갖다가 쭉 돌리면서 요거는 제일 밑에는 전체를 딱 잡아주는 것 갖다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 대신에 뭐 바닥에다 바로 붙이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바닥에서 한 몇 cm 정도 띄우는 게 좋습니까? 한 30cm 띄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뭐 20에서 30을 띄우든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바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클램프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죠? 조금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 이번에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자체만 이렇게 설치해 놔놓으니까 뭐가 되냐? 이 사각형 구조는요. 이 사각형 구조는 바로 행력을 받아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아주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하자? 가세를 갖다가 꼭 설치를 하셔야 돼요. 가세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요런 비계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세를 갖다가 다 설치하는데 이 가세를 갖다가 설치하면서 모든 접합 지점에다가 다 클램프를 다 체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클램프를 다 체결하는데 이 가세의 각도는 얼마나 할 것이냐? 가세의 각도는 40에서 60도 사이 하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45도라고 딱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40에서 60도 사이를 하면서 요 간격은 얼마요? 요 간격은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10m라고 했지만 지금은 15m 이하, 15m입니다. 15m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세가 각도가 40에서 60도이면서 요 한 번 할 때마다 요렇게 이제 가는 거죠. 가가지고 15m마다 이제 가세가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근무라고 요 자체는 이제 비계만 이렇게 맨 거잖아요. 비계를 이렇게 맸지만은 이 비계만 따로 있으면 자기가 전체가 다 쓰러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구조체하고 기존 요 구조체 있죠. 요 구조체하고 이렇게 긴결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묶어야 되죠. 이 구조체하고 긴결을 갖다가 몇 메다 간격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몇 메다 간격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수직 수평 몇 메다 간격으로요? 5m 간격으로 수직 수평 5m마다 반드시 구조체하고 꼭 긴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구조체하고 꼭 묶어 주셔야 돼요. 그렇다 묶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에서 반생한 갖고 묶는 게 아니라 전용 비계를 갖다가 잡아주는 도구가 있죠, 그죠? 그것하고 정확하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요놈은 여러분들이 마감 작업 요 비계를 풀 때까지 전혀 여기에 그대로 있어야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마감하는 사람들 요걸 갖다가 중간중간 풀어버립니다. 왜? 마감하는데 걸리거든요. 걸리다 보니까 중간중간 하나씩 막 풀고 그냥 버티도록 놔놓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꼭. 자, 그래서 꼭 5m마다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장선이다 그래요. 장선. 이 장선의 폭은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장선의 폭은 얼마요? 1.5m 이하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1.5m 이하.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통행만 하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야? 대부분 다 한 70 정도 하거든. 70, 80 정도.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1m 50 이내에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요 비계가 한 개가 받는 하중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니까 700kg입니다. 700kg이 되고요. 자, 비계하고 비계 사이에 여러분 발판을 설치할 거잖아요. 이 발판의 무게는 어느 정도 견디느냐 그러니까 400kg입니다. 400kg. 즉 400kg이라고 하니까 요 속에다가 여러분들 뭐 하게 됩니까? 요 위에다가 어떤 석재를 갖다 쌓더라도 몇 킬로 이하를 쌓으라고요. 400kg이 넘어가 버리면은 요 비계가 못 견디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량을 갖다가 400kg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마감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조적이라든지 뭐 백돌이라든지 뭐든지 많이 쌓아놓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해라고 분명히 현장에서는 그래서 얼마까지 이하를 해라 하고 딱 팻말도 붙이나 조셔야 돼요. 그래야 기능공들이 비계 여기는 한 400kg 밖에 못 올리구나 라는 걸 빨리 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정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수치가 다 나오죠. 요 수치를 다 아셔야 돼요. 수치를 다 아셔야 되니까, 이제 하나 정도가 이제 빠졌습니다. 하나 정도가 빠졌는데, 뭐냐, 그러면요. 요거 하나 더 하고 갑시다. 한 2개 정도 빠진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통로가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통행을 하게 되는데,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발판을 갖다가 이렇게 깔게 됩니다. 발판을 깔아가지고 하는데, 이 발판의 폭은 최소가 얼마냐, 그러면은 40cm 이상입니다. 40cm 이상을 하고, 요 틈새 있죠, 틈새. 요 틈새가 몇 cm가 돼야 되냐, 그러면은 3cm 이하가 되셔야 됩니다. 현장에 점검 가면 항상 이런 거는 봅니다. 그래서 틈새가, 이 발판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요 틈새가 만일에 이렇게 벌어져 있다.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 틈새가 3cm입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틈새가. 이런 데가 어디가 맞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비계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올라가면은, 여기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참이 있죠, 참. 그죠? 7m마다 이렇게 참을 두고 비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계를 설치하더라도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여기가 7m마다, 요 7m마다, 높이가 7m마다 참을 두게 되는데, 이 참에다가 이런 발판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놔야 되거든. 이 깔아놔야 되는데, 요 틈새가 몇 cm라고요? 3cm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발이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발이 못 빠지게 3cm 이하가 꼭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수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검 가면 항상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가 남았는데요. 자, 비계는 여러분들이 아주 높게 할 수 있겠느냐?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1m를 초과하는 걸 갖다가 비계를 매겠다. 외부에 31m를 초과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50m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가 만약에 50m입니다. 50m라고 비계를 맸다. 맬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50m면은 자, 위에서부터 몇 m까지요? 31m까지. 31m 이하는 반드시 비계 기둥이 몇 개가 돼야 되냐 그러면 2개를 매셔야 돼요. 2개. 그 이후에는 1개만 매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할 때는 31m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하는 31m 초과하는 비계를 맬 때 31m 이하는 몇 개를 갖다가요? 2번을 갖다가 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2번. 이렇게 2번을 매고 그 위에는 한 번이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공사하면서 31m를 초과하는데 밑에는 2개 매고 위에는 1개만 매는 현장이 있을까? 나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 한 번만 하고 올라갔지. 밑에 2개 매라고 한 번도 없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m를 초과할 때는 31m 이하는 반드시 비계 기둥을 2개를 갖다가 매셔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여러분 시공수의사 요 수치입니다. 요 수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수치는 여러분 계속 저야 점검을 가니까 할 수 없이 암기가 됩니다. 안 하려고 그래도 점검 가면은 지적을 해야 되니까 지적을 하려고 하면 이런 수치들이 암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번 자꾸 여러분 암기를 하려고 적어봐야 그게 암기가 되지. 그래 안 하면 암기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수치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왜? 별표를 쳤으니까 놓을 확률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별표를 쳤으니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수치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제가 사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사진을 붙인 거 보십시오. 낙하물 방지망. 여러분 가세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정도의 가세가 들어가야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데 실제 여러분 현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의 가세가 있느냐? 전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 작업 발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철물을 갖다가 하나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공사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요 비계에서 놓은 게 바로 비계 공사 중에서 낙하물 방지망도 있고 쌍줄 비계도 있지만은 그 뒤에 페이지 보면은 비계 면적 산출 방법. 이 비계 면적 산출 방법은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비계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그러면은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놓을 확률은 없습니다. 놓은 지는 한 20년 다 돼갑니다. 저게 20년 다 돼가는데 그 무식한 사람이 뭘 하나 내가지고 놓을 확률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비계 공사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를 바로 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원래는 이 비계 공사 그러면 품셈에 보면은 통나무 비계, 아직도 통나무 비계가 있습니다. 통나무 비계와 무슨 비계가 있습니까? 강간 비계, 파이프 비계가 있습니다. 파이프 비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통나무 비계는 또 뭐로 나누냐 그러면은 외줄 비계와 쌍줄 비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외줄 비계 그러면은 자, 여기만 보시면은 우리가 건물이 여기 있는데 바깥쪽에다가 외줄 비계를 맸어요.
외줄비계를 매서 하나만 매는 게 외줄비계니까. 그래서 요 외줄비계의 면적이 뭐냐 그러면 전체 둘레에다가 뭐를 곱하면 됩니까? 높이를 곱하면은 외줄비계의 높이가 면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외부를 갖다가 얼마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건물에서부터 몇 센치를 더 인정해야 되는 거야. 45cm, 45cm. 그래서 여기도 45cm, 여기도 45cm니까 45cm가 8개소죠, 그죠? 45cm가. 자, 여기로 45cm 더 해줘야 되고, 또 이럴 때도 여기도 45cm가 8개소를 더 해주면은, 요 건물보다도 45cm가 8개소를 더 해주면은 전체 길이가 됩니다. 전체 길이가 돼서, 그 전체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게 바로 외줄비계 면적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요거는 신재를 썼을 때하고, 여러분들은, 제곱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역서를 꾸밀 때 곱하기 0.9를 해가지고 0.9를 갖다가 곱하면서 제곱품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높이, 전체 길이에다가 높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쌍줄비계가 그러면은, 건물이 있으면은 쌍줄비계는 비계가 2번 매는 거죠. 하나를 매고 바깥쪽에 또 하나를 더 매는 겁니다. 이렇게 2개를 맨다고 해서 면적을 구해라고 할 때 안에 그 면적, 바깥의 면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역을 꾸밀 때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쌍줄비계 그러면은 건물에서 이제 몇 cm를 띄운다고요. 이제 45cm 하나가 또 더 있으니까 또 45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90cm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90cm, 0.9m죠. 0.9m가 지금 이제 한 개소에 2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4개소니까 곱하기 0.9에 8개소가 되겠죠. 그럼 전체 길이 L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H를 곱하는 게 바로 쌍줄비계입니다. 그러나 강간비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강간비계는 건물에 있으면은 강간비계를 이렇게 맸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외줄비계나 쌍줄비계를 다 뭐로 갖고 맵니까? 옛날에는 통나무로 갖고 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로 갖고 맵니까? 다 강간비계로 맵니다. 근데 강간비계 면적 산출 방법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니까 건물에서 몇 메다를 띄우는 걸로 해라. 1m를 띄우는 걸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품셈에. 그래서 그 당시에 답은 1m입니다. 우리 건물 길이에다가 1m 곱하기 8이 전체 이 외주 길이가 되고 곱하기 높이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답이죠. 자, 그런 대신에 우리가 현장에서는 대부분 요거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외줄비계, 쌍줄비계 요거 가지고만 답 적은 사람들 다 빵점이고 뭐를 적었을 때 1m 이렇게 적었을 때 여러분들 점수가 주어졌던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비계 면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 가설공사는 항상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 그래서 항상 개발을 하는데 강경하게 표를 다져라. 이게 강제화, 경량화, 3S거든요. 이 3S가 바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입니다.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다. 그래서 항상 강경하게 표를 다져라 라고 해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설공사는 항상 강경하게 표를 다져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이번에 시험에 나왔을 때 종합적인 가설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은 이 가설공사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가자고요? 강제화를 가고 경량화를 갖다가 만들면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면서 돌아서 아이템을 더 적으면 됩니다. 종합적인 가설 계획을 할 때. 자, 그때 이제 써먹는 게 바로 이 개발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 인증에 대한 제품들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들 6페이지에 보면은 법적 기준은 여러분들이 제34조 안전인증과 제35조 자율 안전 확인의 신고에 따라서 우리가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제도의 변경 내용을 보면은 성능 검정.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설공사 그러면은 성능만 되면 돼요. 성능만 되면 되지만은 지금은 뭘 해라고 하는 겁니까? 안전 인증됐던 제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인증을 받도록 여러분 가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인증을 갖다가 받는 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의무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보면은 자율 안전 인증을 갖다가 받는 게 있는데 의무사항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번에 파이프 스포트에서부터 2번에 쭉 가면 12번에 추락 방지망까지 해갖고 12개 종이죠. 12개 종에다가 그
2분의 트랭 동바리 부재에는 또 2-1, 2-2, 2-3 쫙 있다 보면 다 합치면 몇 개라고요? 33품목이다. 그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냥 종류가 몇 개가 있다고요.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 12개 중에 33품목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안에 걸 누가 다 암기할 겁니까? 암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암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로 인정해 주는 거 몇 개가 있다고요? 8종이 있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참, 이런 것들도 참, 우리가,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만일에 1번에 파이브 스포트입니다. 파이브 스포트. 이 파이브 스포트 그러면은 옛날에 파이브 스포트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가지고 왔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 성능만 되면 됐어요. 성능만. 업체에서 그냥 성능이 우리 성능 제품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정을 해줬는데 이 자체가 사고가 나니까 이 제품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가설래피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 전체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하중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갖고 요 제품은 안전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크를 주게 돼요. 마크가 뭐냐 그러면은 스티커를 준다고. 스티커. 그러면은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그걸 갖다가 현장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스티커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서랍 속에 있어요. 서랍 속에 있고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여러분들은 인증서 그것만 현장에서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각 제품마다 이걸 갖다 다 인정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받았던 제품만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체크할 때 안전 인정을 받았다는 그 정서 있잖아요. 그죠? 정서만 여러분들 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갖다가 체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요? 가설협회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정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라도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요거 안전 인정을 받지 않는 제품을 갖다가 현장에다 설치를 했는데도 여러분 체크를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죠?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가설 인정이 됐는지를 갖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안전 인정입니다. 안전 인정.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한 2년 전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시행이 된 지 꽤 오래되고 지금 이제 계속 현장에서도 안전 인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욕을 낸 거야. 멍청하게. 가설제의 성능 검정 품목, 성능 검정에 대하여 쓰라고 해서 10점짜리가 놓은 게 바로 2년 전입니다. 2년 전. 참 무식하죠. 2년 전에 시험에 놓으면 욕을 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안전 인정제에 대해서 뭐냐라는 게 시험이 나와야 되는데, 대략 요거 갖다 물은 거예요, 요거. 가설제의 성능 품질에 대해서가 뭐냐. 요거 갖다 물었으니까 참 멍청한 거죠. 지금 요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능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안전 인정제다. 그래서, 안전 인정제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은, 요 놈은 별표를 안 하셨다가, 안전 인정이 요런 거구나 정도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거 상당히 놓을 확률이 있는 거죠. 안전 인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공사는 이렇게 가볍게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은 다 지금 이야기를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문제 해설이 있고요. 문제 해설이 여러분들은 몇 문제 정도 있냐라고 하니까 한 4문제 정도 수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작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만 수록을 했고 이 문제를 더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어 설명책을 따로 더 보셔야 됩니다. 요 문제 갖고는 전혀 안 되니까 용어 설명책을 보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면은 서술형 문제. 자, 가설공사 계획시 고려사항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은 62회 때 나오고 81회 때 나오고 83회 때 나오고 92회 때 나오고 98회 때 나오고 또 언제 나왔다고요? 이번에 나왔다고요. 이번에. 그죠? 그래서 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의 별표 쓰고 시험도 치보고 한 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안 내겠죠. 그죠? 당분간은 내지는 이제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문제 정도 수록이 한 2문제 정도 수록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설공사가 전체 공사에 미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실 놓을 수는 있죠. 그죠? 차후에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는데 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관식 문제도 어차피 이 문제 갖고는 다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넘버원 책에 우리 주관식 문제만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더 보셔야 될 거다. 이거는 가장 필요한 중요했던 많이 출제됐던 문제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8페이지 보면은 부실 사례 및 개선 방법. 실제 제가 현장에 가서 국토가 1층에 점검 갔을 때 사진들 찍고 이렇게 지금 잘못됐던 걸 갖다가 수정을 해라라고 해서 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소개시켜 주는 거는 이 책에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 먼저 소개를 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요게 토공사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겁니다. 토공사도. 그래서 토공사도 뒤에 보면은 다 사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기는 좋죠, 그죠? 사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이런 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그런 패턴으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토공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 자, 토공사는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데 좀 이따 한 30분 하다 또 끊을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 다녀오십시오.